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제 우크라는 한 없으면 2. 이건 못 참지. 기존 예정도 취소. 3. 뭐? 화력이 부족해? K9 붙여버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달고 있는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무기 체계는 국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라고 단정 지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전장에서 활약 중인 애매한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상용차나 SUV와 같은 대한민국의 민간 차량입니다. 이러한 민간 차량은 방어 및 수송 분야뿐만 아니라 공세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설명하면 기갑 장비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롭게 부활한 현대전의 기병, 테크니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기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현대의 상식으로 기병은 머나먼 중세시대에나 활약하던 병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기병 활약은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6월 25일 전쟁이 정식으로 기병이 활용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장철부 중령이 이끈 독립기관면대 소속 기병대는 북한의 전차를 막아 훌륭하게 지면전을 수행했는데요. 7월 금강 방어 작전 당시에는 기마 돌격으로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어 전멸할 뻔한 미군 제63 포병대대 비중대 400여 명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근대 전쟁까지는 기병대의 효과가 분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기병의 영광은 딱 근대 전쟁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병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피와 살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기술 수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화기와 기감 장비의 수준이 높아지자 기병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6월 25일 전쟁 휴전과 함께 현대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병도 자취를 감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저녁 차린 차량, 전술 차량이나 장갑차 등이 차지한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다시 이 상식의 틀을 깨트려버렸습니다. 물론 다행히 전장에 다시 말이 등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판 기병대는 등장했는데요. 바로 민간 트럭과 SUV를 활용한 테크니컬입니다. 테크니컬이란 쉽게 말해 정규군이 사용하는 규격화된 장비가 아니라 최일선의 전장에서 민간 차량을 개조해 만든 일종의 기동병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탓에 딱히 테크니컬은 이래야 한다 라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요. 테크니컬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와 제작자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중구난방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수용 차량의 엔진으로는 중장갑을 부착할 수 없는 게 당면했고 이 때문에 21세기의 테크니컬은 정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테크니컬이 가장 많이 운용되는 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최빈국처럼 간신히 나라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장갑차나 전차를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들인데요. 또는 정상적으로 무기체계를 수입할 수 없는 내전국의 반군이나 테러리스트들도 테크니컬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용되는 장비, 즉 찜 대신 닭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런 테크니컬이 현대전, 하물며 두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번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현대전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테크니컬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예상외로 전쟁이 길어지고 군축 기조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탄약이고 플랫폼이고 할 것 없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선이 워낙 넓다 보니 규격화된 군용 차량만으로는 전선의 정찰 요구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이유인데요. 냉전 종료 이후 군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소량의 초정밀 첨단 기술로 대체했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반면 민수용 차량은 군용 장갑 차량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에다 부품 보급에도 용이합니다. 게다가 어떤 무기를 얻느냐에 따라 확장성 다양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어차피 플랫폼은 민간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즉시 운용이 가능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양측 모두 고질적인 장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테크니컬은 단순한 임시방편쯤으로 취급하기에는 아쉬울 만큼 높은 전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드론 방어 분야인데요.
일례로 체코의 한 민간 업체는 아예 전문적으로 도요타 픽업 트럭을 14.5mm 이 면장 중기관총을 탑재한 대공 차량으로 개조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방어에 우크라이나군이 12.7mm, 7.62mm 기관총을 사용한다는 데에서 착안한 건데요. 또한 일반적으로 수동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관총을 전동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덕분에 훨씬 신속한 조준이 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도요타 픽업 트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어마어마한 보급률, 사륜구동 SUV 훌륭한 기동력, 온갖 마개조를 견뎌낼 정도의 내구성 덕분에 오랜 시간 테크니컬 플랫폼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차량입니다. 오죽하면 1986터부터 1987년에 걸쳐 발생한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에서는 도요타 테크니컬이 하도 많이 사용되어서 아예 도요타 전쟁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할 정도입니다. 이 도요타 전쟁에서 차드군은 도요타 테크니컬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리비아 기계화 부대를 상대했는데요. 심지어 당시 리비아군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이용해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리비아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전투가 끝난 뒤 나타난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약 9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을 투입한 리비아가 사상자만 1만 명의 기갑 장비는 무려 1000여 대를 파괴당한 것과 반대로 차드군의 사상자는 10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1987년 분쟁 마지막쯤에는 차드군 테크니컬 부대가 국경선 인근 리비아 공군기지를 급습해서 해당 기지의 모든 전투기를 박살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만 보면 리비아군의 실력이 형편없었던 것 같지만 미군조차 테크니컬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소말리아 내전의 경우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모가디슈 지역으로 진입한 미군 특수부대가 오히려 소말리아 반군의 테크니컬 장비에 패배해 후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복잡한 시가지와 테크니컬 특유의 재빠른 기동력이 어우러진 게릴라 전술에 미군의 피해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기감 장비를 능가하는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앞서 말한 대공 차량 이외에도 아예 공격용으로 개조한 테크니컬들이 다수 복격되고 있습니다. 11일내로 57mm 건트럭이 대표적인데요. 특별한 명칭조차 붙여지지 않은 이 테크니컬은 이름 그대로 57mm 대공포를 군용 트럭에 그대로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155mm, 105mm 등 대구경 포탄이 바닥을 보이면서 치장물자 창고에 처박혀 있던 1940년부터 1950년대에 운용하던 구형 곡사포까지 꺼내온 건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버릴 수는 없어서 재고로 치장해놨던 무기체계라 그나마 포탄 보유량이 널널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위력과 사거리는 대구경 곡사포에 비해 볼품없는 수준이지만 어찌되었든 기관포라 연사력을 앞세워 맞을 때까지 쏴 제끼면 그만인데요. 게다가 사거리는 짧아도 일단 포병 역할이라 적을 직접 마주볼 일이 적어서 테크니컬에 취약한 방어력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57mm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밀단 맞추기만 하면 웬만한 장감차까지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으니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소련제 S6057mm 대공포는 1km를 기준으로 96mm 위 아변 균질 간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주력 장갑차인 BTR-82 정면 장갑 방호력 12mm를 아득히 웃도는 관통력인 만큼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예 구축 전차를 부활시켜버렸는데요. 바로 MTLB 수륙량용 병력 수송 장갑차에 MT-12 100mm 대전차포를 얹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테크니컬이라 부르는 것도 민망한데요. 그도 그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은 어디까지나 상용차를 개조해서 만든 무기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MTLB 구축 전차는 플랫폼부터가 장감차이니 궤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테크니컬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던 방호력을 장갑차의 차체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고화력의 100mm 대전차포를 탑재해서 현용 중민 러시아군의 거의 모든 전차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서방 지원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속속 도착하는 이때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이처럼 테크니컬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잔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테크니컬은 외교적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반이 되는 민간 차량은 애초에 살상 무기로 취급되지 않아서
지원국으로서 러시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단적으로 대한민국 또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에 100여 대에 달하는 SUV를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차량의 종류까지 지목했던 건데요. 해당 차량이 이동용은 물론이거니와 테크니컬로 사용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차량은 1990년대 이후 중동의 내전이 격화되고 차량에 탑재하는 화기의 종류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암시장에서 도요타 픽업 트럭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성능은 둘째치고서라도 압도적인 내구성 덕분에 테크니컬 개조에 최적화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포터와 봉고, 마이티 등으로 대표되는 국산 화물 트럭은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 중동 딜러들의 싹쓸이 품목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업무 환경상 과적이 불가피한 상황이 잦다 보니 표기된 무게보다 최고 3배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차체 프레임이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맘시장에 풀린 대한민국 사명차들은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서 원치 않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쌍용의 2.5톤 트럭 마이티의 경우 단장 대공포는 물론 이 면장 대공포, 4연장 대공포까지 탑재된 경우가 심심찮게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12면발 다면장 로켓까지 탑재되며 다연장 로켓포대라 불러도 손색없는 모습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교적 적재 중량이 적은 봉고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병력을 수송하는 수송 차량에서부터 7.62mm 기관총과 37mm 대공기관포, 심지어 75mm 대공포까지 탑재되며 반군과 정규군 가리지 않고 테크니컬 플랫폼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멍뚱한 데서 증명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입맛이 쓴 자랑거리보다는 화려하게 꾸며진 자동차 전시장에서 대한민국 차량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K2 흑표가 폴란드의 심장을 제대로 때렸습니다. 지난 3월 31일, 때 일은 만개의 많은 분이 주말 꽃놀이라도 계획하며 마음 설레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날 폴란드에서는 정반대로 짙은 화약 명기와 정비유 냄새가 많은 사람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K2 흑표 1차 물량의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은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전차병이 처음으로 직접 K2 흑표를 운용하는 훈련이었는데요. 이에 폴란드 육군뿐만 아니라 정치권, 민간 등 각계각층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야말로 폴란드 전체가 들썩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오죽하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직접 K2 흑표에 올라 실사격을 참관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이면서 흥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K2 흑표 또한 이런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듯 삼상미상의 놀라운 성능을 보이며 폴란드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오늘은 K2 흑표의 폴란드 첫 실사격 훈련 결과부터 유럽 정세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폴란드의 군사 전략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과 사랑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K2 계열 전차만 980대, K9 자주곡사포 670대, FA50 계열 전투기 48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을 도입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사적 관계성에 대해 다뤄드렸을 텐데요. 물론 두 가지 의견 모두 틀린 이유는 아닙니다.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만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반응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장난감을 선물 받았을 때 같은데요. 심지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 흑표, K9 자주포 초도 물량 출고식에 아예 한국에서 직접 참여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별다른 방해가 없었다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민도식도 아니고 출고식에 직접 참여하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는 중국의 비행금지 조치로 안타깝게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직 러시아를 손절하기 전이었고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오래전부터 폴란드의 물류망을 활용해 유럽으로 1대1로 계획을 넓혀가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란듯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가로막자 폴란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자국 3공무로 비행하는 걸 거절하면서 졸렬하게 복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폴란드도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 K9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하자 수뇌부 민사를 죄다 끌고 버선발로 달려와 항구에서부터 환명 행사를 개최해버렸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매신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폴란드의 반응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폴란드 수뇌부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 여론을 중심으로 폴란드가 큰 실수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K2를 깎아내리면서 온갖 근거도 없는 단점들을 열거했는데요. 그러면서 차라리 중국 편에 붙였어야 만점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 떠들어댔습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 폴란드 일각에서도 너무 대규모 계약을 졸속 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꼭 이런 얼토당토많은 헛소문들일수록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들이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쥐 죽은 것처럼 조용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진행된 폴란드의 첫 K2 흑표 실사격 훈련은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박살내기 충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금까지 폴란드에 인도된 총 15대의 K2 중 4대가 동원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K2 2차 물량 5대가 아직 그드냐항에서 통관 검수 과정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보유분의 절반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게다가 K2뿐만이 아니라 K9까지 동원되며 전차자주포 간의 유기적인 제병협동까지 연습하는 등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상당히 깊이 있는 전술 훈련이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무엇보다 K2 흑표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체감시켜준 건 바로 명중률이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K2는 고정 표적에 대해선 모두 명중, 1.2km 떨어진 이동 표적에 한해서만 딱 한 발이 빗나갔는데요. 지난 2022년 대한민국에 찾아와 고작 6주간 훈련받은 폴란드 전차병들이 직접 조종을 담당했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운 명중률입니다. 더군다나 K2는 마치 승무원들과 한몸이 된 것처럼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도 K2는 오직 간부로만 승무원을 구성하는데요. 그런데도 폴란드 전차병들은 6주 만의 훈련으로도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선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한국에서도 시험해보지 많은 2.5km, 2.7km 초장거리 저격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폴란드 군 입장에서는 입이 귀에 걸릴 만한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 또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에 탑승해서 참모로부터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일각의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안전상의 이유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참석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훈련 준비 막바지에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K2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인데요. 실제로 모든 훈련 과정을 참관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향후 15년 동안 폴란드군의 주요 발전 방향은 우리 미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며 K2 흑표는 이를 위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다 는 표현이 지금 딱 폴란드에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폴란드는 아주 정당한 대의 명분을 앞세워 유럽권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그 시작과 끝입니다. 현재 폴란드 수뇌부가 무리한 일정을 감행하면서도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으니 극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폴란드가 아무리 EU, 나토 소속 국가인데다 서방 세계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군사력은 곧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유치원생이 사탕 달라고 떼쓰는 것과 덩치가 산만한장정이 먹칠을 부리는 건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복잡한 근현대사와 소련의 분할 점령 당하면서 공산주의 역사를 지녔던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 최대의 경제 규모와 국력을 지녔음에도 국제적인 영향력은 다소 약한 축에 속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묘 20개국 회의인 G20에도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초천국의 자격만 받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폴란드의 대외 영향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규모 군사력 증감 덕분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군비 확장은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라면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한 수준입니다.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겠다 는 선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되려 폴란드의 국비 확장은 나토와 EU 등 주변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K2 흑표의 첫 실사격 훈련이 있었던 곳은 폴란드 동북부 모르지스 훈련장입니다. 유럽의 여느 시골 마을 같아 보이지만 이곳은 러시마 칼리닝그라드까지 직선거리로 고작 6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도로 시속 70km, 야지 시속 50km 주파가 가능한 K2로는 1시간이면 적국의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최전선입니다. 아예 대놓고 러시아를 저격하는 행동인데요.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K2 흑표가 폴란드 제16기계화사단에 무선 배치된다는 것도 확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16기계화사단의 작전 지역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폴란드 동부가 아니라 북부, 동북부에 슬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제9기갑기병여단이 소재한 브라니에보, 제20기계화여단의 바르토시체, 제15기계화여단의 기지츠코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철원, 양구, 인제급의 최전선입니다. 세 부대의 배치만 봐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본토의 공격보다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의 공격을 더욱 견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는 다분히 전술적인 판단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토는 90%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270m 민 남산쯤만 되어도 폴란드에선 고산지대 취급인데요. 그러나 현재 K2 초도 물량이 배치된 동북부를 보면 호수, 습지 등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른 지형에서는 전투 중량이 56톤으로 비교적 가볍고 최대 4.1m까지 추가 장비 없이 자주도하가 가능한 K2 흑표가 최적입니다. 게다가 K2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바탕으로 이른바 무릎 꿇기로 대변되는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본래는 포의 고저각을 넓히기 위한 기능이지만 유사시 차체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추어 낮은 참호에 엄폐하거나 적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실제로 K1 전차는 K2보다 이전 세대의 현가장치를 탑재했음에도 한미연합훈련 당시 논두렁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측면에서 M1 에이브람스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전술적 가치까지 폭넓게 고려해 결국 K2 흑표를 선택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그 여파는 한동안 유럽을 괴롭힐 것입니다. 설령 러시마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혼란의 불씨는 계속해서 타오를 텐데요. 게다가 러시아를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도 점점 강력해질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서방 세계의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전쟁을 자신들의 국토에서 수행한 만큼 전후 복구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럽의 안보는 폴란드의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에 기반한 폴란드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는 K2 흑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독일과 같이 자신들의 가치를 위협받는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일 텐데요. 앞으로의 유럽 패권은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오르지스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K2의 위력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리 어려운 길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뜨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드는 폭격기를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입니다. 그것도 그냥 폭격기가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는 신개념 첨단 폭격기입니다. 목표물에 유도하는 기능이 없는 일명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하는 구형 방식의 폭격기는 일단 최대한 많이 쏟아 붓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이 넘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멍텅구리 폭탄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실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 중인 폭격기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거리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화력 덕후 면모를 공중에서도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차 대한민국 하늘의 미사일 기지가 될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풀업기를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초음속 전투기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만들 수 있는 명력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항공사를 다 뒤져보아도 이처럼 놀라운 기술 도약을 보여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격기의 면모를 갖춘 수송기도 개발할 예정이라 더욱 놀라운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공기는 단순한 수송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KAI에서는 수송기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수송기 역할뿐만 아니라 공중발사체 유무인 복합편대의 모함, 공중급유 해상 초계기 등
대형 특수함공기의 플랫폼이자 일반 전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장 탑재량을 활용 막강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덩치가 크고 속도도 느려 표적이 되기 쉬운 수송기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발상을 현실로 옮겨 수송기를 간단하게 초장거리 폭격기로 변환시켜주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9일 노르웨이에서 미군이 특별한 신무기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공군기지에서 미국 특수전 비행단의 C-130J 수송기가 날아오르고 얼마 뒤 수송기의 화물창이 열리고 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커다란 수화물이 떨어져 내리는데요. 낙하산에 매달려 공중에 채공하는 팔레트에서 이윽고 미사일이 분리되더니 날개를 펼치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명 래피드 드래곤이라 불리는 수송기용 순항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첫 실사격 시험이 진행된 건데요. 팔레트와 JASSM 순항 미사일로 구성된 이 패키지를 수송기에 싣는 것만으로 수백 km 밖에서 단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폭격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획기적인 발상의 신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큰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수송기이기만 하면 어디든 실을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에워싸고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수송기를 전부 강력한 폭격기로 변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KF-21위 완성을 확신하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다음 목표는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기의 질과 병사들의 사기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수와 보급이기에 수송기의 중요도는 전투기에 전혀 뒤처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 2021년 KAI에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안을 제시했고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산 수송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KAI에서는 4년간의 KF-X 사업을 통해 2,000명이 넘는 우수한 항공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KF-21위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불필요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계속해서 항공기술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F-X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술 수송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발비만 3조 원 양산 비용은 18조 원에 달했기에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수송기 개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덕분에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A-50과 KF-21 보라매를 통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증명해낸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믿고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단 한 번도 비용 지불로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이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처럼 돈 떼먹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되기로 결정되며 국산 수송기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개발 추진약을 얻은 MCX 프로젝트는 쌍발 터보팬에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 103톤급 수송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 속도 마하 0.75에 5,000km에 항속거리 기존 C-130 수송기의 1.5배에 달하는 30T의 수송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던 국산 무기는 KF-21 보라매였지만 이와 함께 다른 의미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MCX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에서 KAI의 국산 수송기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범고래를 닮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당시 드라마 우영우 속 고래가 떠오른다고 하여 우명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그런데 이 귀여운 별명을 가진 비행기가 사실 북한과 중국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중묘세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입니다. 래피드 드래곤의 팔레트 하나에는 순항 미사일 6발이 탑재되고 C-130 계열 수송기에는 6개들 이 팔레트 2개, 총 12발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전략 수송기인 C-17에는 9발들이 팔레트 5개,
총 45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B-1B를 뛰어넘는 폭장량을 수송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C-130 수송기의 1.5배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돼 MCX 수송기에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최대 18발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하였기에 MCX 수송기와 함께 완성된다면 강력한 미사일 캐리어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기에 가능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쉽을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C-130 수송기에 105mm 곡사포와 각종 지상화기를 장착하여 지상부대의 화력 지원용 공중 플랫폼으로 쏠쏠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의 한계와 수송기의 낮은 방공 능력 때문에 방공망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나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강력한 공중 장막 능력을 가진 미국조차 고작 맨패즈 미사일에 건쉽을 격추담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이죠. 하지만 C-130의 1.5배에 달하는 한국형 수송기와 포방부를 자부하는 한국의 포기술이 합쳐진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건쉽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 위 155mm 곡사포를 MCX 수송기에 장착하는 것이죠.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이지만 풍산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155mm 유도-R0 포탄 GJM을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탄도탄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GJM 포탄은 날개를 조종해 정밀 기동이 가능하고 GPS, 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무려 95%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C-130과 같은 수송기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GJM 탄을 발사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최대 150km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GJM 포탄을 탑재한 한국형 건쉽이 탄생하게 된다면 적의 대공 공격에서 안전한 150km 밖 상공에서 막강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수송기가 강력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자국의 신형 수송기 C2를 기반으로 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일본 방위청에서 C2 수송기용 유도탄 등 발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계약 공고를 올렸는데요.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서 미국의 래피드 드래곤과 유사하게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차세대 수송기 C2는 KAI의 계획과 같은 터보 쌍발팬에 마찬가지로 30T의 수송 중량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출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KAI의 MCX 수송기를 상대로 일본의 C2 수송기가 이미 한 번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C2 수송기 개발을 통해 다시금 세계 무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꿈을 꾼 일본이었지만 수송기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기체 강도 부족, 자체 중량 초과, 전자장비 성능 부족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방위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대학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었지만 국방에 관련된 연구를 금기시하는 일본 대학들의 정책으로 인해 거절다했었고 결국 수송기의 동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개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40%나 높아진 236억엔, 한화 2360억 원이나 돼버리고 말았죠. C2를 상회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MCX가 대당 가격을 900억 원으로 잡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일본이 또 한 번 말도 안 되게 비싼 무기를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C2 수송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왔던 아랍에미리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손사래를 쳤고 이후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맺으면서 일본은 또 한 번 한국 방산에 패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훈련기 전투기에 이어 폭격기로 활용 가능한 수송기까지 K방산의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